평가 기준에 의해 4주기를 설명하게 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오인옥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1장 환자 안전 보장 활동과 6장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선 1장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을 3주기 기준과 비교한 표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의 그 개수는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신과적 치료 환경 관리라는 기준이 들어왔고요. 낙상 예방 활동이 별도의 기준으로 분리되어 포함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규정을 새로 정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장의 환자 안전 보장 활동의 평가 기준은 5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의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입니다. 이 기준은 의료진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진료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료진이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1.1에 대한 기준은 보시다시피 모두 필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까지 필수 기준이고 5번이 이제 신설되었는데요. 평가 문항 5번은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수행한다입니다. 이것이 문항을 살펴보면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새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규정은 필수 기준이면서 이 규정의 내용이 다 포함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내용이 빠짐없이 병원의 규정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환자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조금씩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의약품 투여 전, 또 검사를 시행하기 전, 치료 전, 처치 전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환자 확인 방법인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2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환자분의 성함을 포함해서요. 생년월일이나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한데 정신과 병원의 특성상 환자분들에게 이 모든 지표를 개방형으로 물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가급적 환자에게 개방형으로 성함을 묻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별도로 환자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관에서 설정을 해 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특히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표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환자 확인 과정에 반드시 환자가 참여해야 되는데요. 이제 개방형으로 환자의 이름을 묻는 거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평가를 갔던 병원도 병실이 1인실에 있는 환자인 경우는 병실 내 호실로 환자를 구분하는 사례를 보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실을 이동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병원의 자체 규정이라고 하나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나름의 지표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필요시 처방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 처방의 종류가 병원에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가 규정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다만 외출, 외박, 격리, 강박은 이 필요시 처방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요시 처방의 원칙을 정해서 병원에서는 필요시 처방을 낼 때 어떤 기준으로 내도록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처방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규정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포함하여야 될 내용으로 구두 또는 전화 처방 절차입니다. 구두 처방과 전화 처방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때 환자 확인을 할 것인지, 전화로 구두 처방을 받을 때 상호 간에 어떻게 환자 확인을 할 것인지 받아 적기, 되읽어 확인하기, 그 다음에 처방한 의사가 처방의 내용을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 컨펌하는 과정이 이런 절차가 병원의 규정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구두 처방은 어떤 상황에서 처방을 내는 것인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간혹 착각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았는데 이 구두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 상황으로 처방을 입력할 수 없거나 원내 전산 장애가 생겼거나 주치의가 원외에 있어서 처방을 입력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개 포함이 됩니다. 그냥 환자가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구두 처방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응급 상황을 구두 처방을 받게 되는 환자가 응급 상황인 경우로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물어보게 될 텐데 이것이 공통된 답변이 나오려면 규정에 우리는 혼동이 되거나 부정확한 처방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걸 규정에 담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수기 처방 같은 경우는 간혹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전자 처방의 경우는 의미가 좀 모호하게 처방이 나 있는 경우 뭐 용법과 횟수와 용량이 평소보다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이 환자의 처방이 아니라 다른 환자의 처방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처방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확인하는지 의약품의 경우 유사 코드, 유사 이름, 유사 약어를 가진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변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확인하고 정확히 확인할 때까지 투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규정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통일된 약어와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 대해 있어서는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 너무 그 규정에 담겨져 있지 않은 병원에서 지정하지 않은 약어를 임의로 사용해서 각자 해석을 달리 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PRN 처방 목록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각자 상황에 맞게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PRN에서 중요한 것은 PRN의 적응증이나 실시 기준이 환자별로 개별적으로 처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평가를 가보게 되면 이 PRN을 아예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9개의 PRN 목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PRN 처방을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환자에게 다 똑같이 모든 환자가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거를 허용한다는 것이고 이 중에 A 환자는 프라포라놀롤, 알프라졸람에 대해서 1회 투여하는 용량은 이 정도로 허용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 용법이 환자가 불안할 때 적용하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알프라졸람 같은 경우는 혹시 뭐 9시까지 수면이 유도되지 않을 때 1차적으로 알프라졸람을 주고 뭐 11시까지도 뭐
12시까지도 환자가 수면 유도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뭐 졸피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처방이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PRN은 달리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병원은 이 모든 처방이 모든 환자한테 퇴원할 때까지 처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지양해야 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RN 처방 같은 경우는 이 낼 때 항상 조사 지침에 보시면 그 PRN을 적용할 때는 실시 기준과 1회 용량, 투여 경로, 투여 간격, 또 하루에 얼마까지 뭐 계속 뭐 10번, 20번 줄 수는 없을 테니까 한 번까지 허용한다든가 2회까지만 허용한다든가 그리고 이 PRN의 유지 기간은 뭐 3개월 까지만 허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장기 재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환자에 대한 평가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PRN 목록을 정리해서 DC 할 건 하고 추가할 건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절차가 의무 기록에 나와 있으면 저희가 이 PRN은 환자에 맞게 개별적으로 처방이 되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PRN 처방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우리는 PRN 처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PRN 처방은 낼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사를 나가거나 평가를 받으실 때 이 우리 병원은 안 합니다. PRN 처방 안 합니다. 라고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실 게 아니라 규정에 반드시 우리 병원의 PRN 처방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으면 미해당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번에 새로 이제 인증원에서 준비한 평가자 간의 또 병원에서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는 평가자들도 어떻게 구체적인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의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평가 장소가 병동과 약제 부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의약품 관리 ST 관련 직원과 의사, 간호사, 약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 대상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규정을 검토하게 되겠고요. 거기에서 강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확인은 개방형 질문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환자군의 특성에 따라서 뭐 의식이 없거나 자기의 이름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증상과 관련된 행동이 있다면 그런 환자는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필요시 처방 목록을 관리한다라는 부분은 평가할 때는 당연히 필요시 처방 목록을 확인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 처방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미해당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이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필요시 처방 목록을 선정하셨다면 그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시 처방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내용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시 처방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례를 확인하게 되고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어떤 절차로 받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이것이 의무 기록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의무 기록의 의사의 처방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방에 대한 실시 기준과 일의 용량, 투여 경로, 투여 간격, 일일 최대 투여 횟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평가 지침서에 표준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시 처방의 유지 기간도 확인하게 됩니다. 구두 처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두 처방을 수행한다라는 부분은 구두 처방 사례를 의사와 간호사에게 확인하고 상황을 질문하게 되고요. 구두 처방 절차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의무 기록을 확인하고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수행한다라는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직원에게 질문을 하는데 처방은 간호사가 확인하게 되고 약사도 조제 시에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간호직과 약사가 다 그 질문의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1.2 기준입니다. 정신과적 치료 환경 관리인데 치료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은 위해 물품 관리와 병동 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4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3개가 필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주기에서 위해 도구와 반입 제한 물품에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4주기에는 이를 분리해서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수행한다라는 부분이 신규로 평가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3주기와 마찬가지로 위해 물품 목록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위해 도구와 반입 제한 물품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무엇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해 도구 관리는 어디다 보관할 건지, 수량 확인은 어떤 체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반입 제한 물품 관리도 반입을 어느 시점에서 확인해서 제한할 것인지 또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규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포함된 내용을 이후로 2번, 3번, 4번 조사 문항에서 평가 문항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지침서를 통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적 치료 환경은 당연히 평가 장소는 병동입니다. 간호사와 보호사가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해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고 위해 도구 안전 관리를 한다. 위해 도구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라는 부분은 위해 도구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질문하게 됩니다. 보호사님들이 주로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질문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호사님들이 많이 당황하셔서 긴장하셔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는데 한 분만 저희가 평가를 하거나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긴장을 풀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해 도구의 보관 장소와 수량이 일치하는지 대장을 대조해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병동 내 반입 제한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라는 부분은 위해 도구와 달리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은 또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위해 도구가 병동 내 반입 물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위해 도구 대부분은 반입이 안 될 겁니다만 약간 다르게 관리하고 있으신 병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동 내 반입 제한 물품 목록과 물품 관리 대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반입도 제한하고 위해 도구를 관리하는 목록도 정해져 있고 장소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평소에 어떻게 예방점검을 하기 위해서 순회를 한다거나 인수인계를 할 때 어떤 관리대장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보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하게 되고요. 혹시 이것은 대장도 확인하지만 규정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일일 1회 순회를 하면서 뭐 위험한 뭐 유리컵이라든지 뭐 긴 끈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평가 당일에 병실을 순회할 때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런 것들은 관찰을 통해서 평가 내용에 반영할 수 있으니 그런 점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시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병동 내 위해 물품 관리 대장인데 이 병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환자 인식표가 붙어 있을 텐데요. 환자별로 관리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날짜별로 관리 대장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품 관리 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환자 개별 관리 대장 혹은 병동 단위별로 관리 대장을 구비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 예방 점검 관리를 위해서 라운딩을 하는 일지를 예시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병동의 구조도 다르고 더 집중해야 될 장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각자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해도구와 반입금지 물품 목록입니다. 뭐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12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어떤 병원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용되는 병원도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자가 그걸 가지고 논쟁하진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정해놓은 도구들이 그 현장에서 발견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1.3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얼마나 잘 적절하게 대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과 또 정신과적 고위험 환자에 대한 관리, 또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모두 다 필수 평가 항목입니다. 규정에 포함하여야 될 내용은 정신과적 고위험 환자 관리에 대해서 환자 상태 평가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관련 직원 간 이렇게 위험한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와 이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안도 규정에 담아져 있어야 합니다. 개방병동만 운영하고 만약에 보호실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에 격리 강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환자들은 입원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병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미리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한다는 약간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은 그야말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호실이 없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되어도 뭐 격리 강박은 안 합니다. 뭐 그건 좋습니다만 격리 강박을 안 하더라도 응급 상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간 협력 체계, 치료 절차로는 응급처치, 주치 보고, 격리, 필요시 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절차를 마련하시고 환자 안전사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항은 표준 지침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내용입니다. 규정을 검토한 후에 고위험 환자를 관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험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죠. 고위험 환자가 증상이 발현돼서 내지는 문제 행동이 나와서 응급 상황으로 되는 경우는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보호사, 또 의료기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 등 모두가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환자 상태 평가를 언제 시행하는지, 왜냐하면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나
뭐 보호사가 평가를 하진 않지만 이 평가가 언제 되어서 그것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신과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직원 간 정보 공유 방법, 모니터링 내용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 기록을 통해서 환자 상태가 정말 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되겠고요. 고위험 환자 리스트와 공유한 자료를 보게 됩니다. 고위험 환자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기록도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환자가 뭐 액팅아웃을 했다던가 아니면 라운딩 하다가 환자가 자살 기도를 한 상황을 발견했다던가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보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 강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의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관련 자료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관련 자료냐면 이런 것들이 안전 보고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호실이 미설치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격리 강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록은 격리 강박 기록지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규정에 있어야 하겠고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시입니다.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직원 간 공유가 되는 부분이 그 인수인계장애도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의사의 초기 평가나 간호 초기 평가에서 고위험 환자 스크리닝이 되기 때문에 의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처방을 이렇게 남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의무 기록을 하는 병원의 예시인데 전자의무 기록이 아니더라도 처방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공유하는 부분은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직원 간 정보 공유 방법을 질문하고 자료를 확인할 때 이런 처방도 제시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환자의 그 간호 업무 일지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환자의 이 명단이 있고 옆에 그 대상 목록이 어떤 그 자해나 자살, 도주, 액팅아웃, 뭐 섹슈얼 액팅아웃,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환자들이 지금 대상이다라는 것을 근무조별로 마다 인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건 보고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과적 문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문제 발견 보고서로 작성 타이틀을 잡았는데 뭐 안전보고서라고 해도 무방하겠고 이런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보고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보고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상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규정을 확인하고 낙상의 고위험 환자를 관리하는 것, 이것은 3주기와 유사한데 낙상 발생이 가능한 장소에서 낙상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라는 부분은 신규 문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낙상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낙상 예방 활동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낙상 고위험 환자 관리에서 낙상이 고위험 환자는 당연히 이제 사전에 평가가 되어서 누가 고위험인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 도구가 뭐고 시기가 언제인지를 규정의 내용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뭐 병원 자체적으로 몇 개의 임의의 문항이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것은 어느 정도 다 표준화가 돼서 잘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낙상 위험 분류의 기준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낙상 발생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낙상 예방 활동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병동뿐만 아니라 환자가 이동하는 경로, 외래,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이 다 포함됩니다. 평가 문항은
표준 지침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상 고위험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사에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의무 기록을 통해서 낙상의 초기 평가 기록을 보고 환자 상태가 변화했을 때 낙상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예방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직접 관찰로서 예방 활동이 수행됐는지 환자 곁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평가자들이 낙상 발생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방 활동이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기관에서는 예방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도랑 연관지어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방 활동에 정해놓은 예방 활동 절차가 제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상 고위험 환자 예방 활동에 대한 수행 기록입니다. 기록이 있다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교육은 어떻게 언제 했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 활동으로 어떤 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간혹 이러한 예방 활동이 환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교육을 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 10분 정도의 그 내용 전달이 필요한 소요되는 시간이 한 10분은 걸릴 것 같은 내용을 교육했다라고 기록해 놓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낙상 예방 활동이 그 기관에서 정한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환자의 컨디션에 맞는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교육하고 보호자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게시물들을 게시해 놓고 직원 간에 이렇게 환자가 어떤 컨디션인지를 표시해 두고 환자에게 그 이동식 변기를 써야 될 환자인지 일반적으로 화장실 갈 수 있는 환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정보를 낙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게시해 놓는 것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외출 및 외박 관리입니다. 외출 및 외박 관리에서는 그 환자의 그 외부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진료를 위해서 외출 외박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고 계시다시피 이 문항도 역시 필수이고요. 미기원자, 무단 이탈자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가 외출 관리 절차 준수와 분리돼서 별도의 문항으로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및 외박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외출 및 외박 관리 절차와 미기원자 및 무단 이탈자 발생 시 대처 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3주기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외출 및 외박 관리에 있어서 규정과 규정을 직원들, 특히 의사와 간호사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외박 및 외출 적용의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교육을 직접 간호사가 할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를 질문하게 되겠고요. 의무 기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처방이 있는지와 교육 관련 자료를 확인하게 되고 환자가 기원할 때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지 들어온 시점과 정확한 시점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문항으로 미기원자, 무단 이탈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고나 신고 처리 절차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환자가 기원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안전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안전사건 보고 자료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시로서 외출 외박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반드시 의무 기록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방이 만약에 그 별도로 있지 않다면 어느 병원은 외박은 있는데 외출은 처방을 받지 않는다 하는 기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처방을 별도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박 외출 시의 교육 내용도 교육을 했다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형식의 교육지를 마련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박 외출 처방과 교육 관련 자료를 지침에 따라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활동은 3주기와 마찬가지로 2개의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사건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1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병원이 어떤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ME5와 ME6은 신규 문항입니다. 설치 과에서는 평가가 되지 않겠지만 200병상 규모에서는 정규, 200병상 미만에서는 시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와 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문항은 규모에 따라서 정규와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 차원에서 질 향상과 안전관리 활동을 기획하고 통합하고 지원하는 위원회가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병원마다 누가 참여할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안전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위원회 운영 결과를 경영진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한 자가 있는지도 병원급에 따라서 병상 규모에 따라서 환자 안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담 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안전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 받으셔야 됩니다. 2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담당 인력이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면 되고 자격은 업무 수행에 적합한 경력 및 자격이어야 되고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원내 자체의 교육보다는 국내의 학회나 어떤 연수 과정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기관 차원의 그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연간 계획과 그 계획서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것이 병원마다 평가를 가보면 굉장히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리고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활동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얼마나 줄 건지 이런 것들이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환자안전위원회의 개선 활동에 대한 검토와 승인, 경영진 보고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병원이 이 계획서를 제시를 할 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회의를 언제 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질 향상 활동을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라고 인정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ME4, ME5, ME6은 그 지침서, 표준 지침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자료로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가 운영된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담 인력을 확인하게 되고 경력과 이분이 어떤 자격으로 전담 인력이 될 그 기준이 충족이 되는지 교육 이수가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배치 후 6개월 이내라고 하면은 교육이 이수되어 있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교육 신청이 되어 있거나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원내 문서로 계획이 올려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상 환자 안전활동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계획서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 자료 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소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예시를 넣었습니다. 질량상 활동 계획을 할 때 올해는 어떤 활동을 어떤 그 스케줄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QI 활동의 올해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고 직원들에게 이거에 대한 신청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획서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QI 활동 주제는 대개는 뭐 고객의 소리라든가 환자 안전사건이 보고된 사례 또는 병원별로 어떤 지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지표의 수치가 하락되었다던가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겠고 이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뭐 부서에서 뭐 10개가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걸 토대로 5개의 활동만 포함한다던가 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들이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병원의 예를 보면 운영 계획서에는 어떤 순서로 질량상 활동이 진행되는지가 있습니다. 과제 공모를 할 때는 중점 과제에서 지정 주제로는 이런 주제를 제시를 하겠고 자유 주제는 부서 차원에서 주제를 수집하겠다. 공모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번 질량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수행한다입니다. 수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량상 계획에 따라서 개선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이 개선 활동을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이것이 위원들과 경영진에게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겠고요. 질량상과 환자 안전 활동에서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을 지원하는 게 뭐 교육적인 지원 플러스 물질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뭐 시간적으로 뭐 교육을 줄 때 교육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6번 항목은 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 결과를 문서로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와 개선 활동을 수행한 자료, 역시 보고 자료와 공유 자료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 ME1 첫 번째 문항에 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평가를 점수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증원에서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연 2회 이상 운영이 되었고 경영진 보고가 되었으면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을 80% 이상이 충족됐다고 하면 이게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연 2회 이상이 충족이 되었고 경영진 보고도 충족이 되었는데 위원회 역할이 60에서 80% 정도 미만이면 중에 해당이 되겠고 그 외에는 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ME2 적격한 자에 대한 부분의 평가 기준입니다. 200병상 이상인 경우는 환자 안전법
적용에 따라서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전담 인력의 자격은 2020년 7월에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사가 추가되었고요. 면허를 취득한 후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준은 매년 12시간 이상 받으셔야 되고 전담 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내 24시간 이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 아직 미이수가 되었다면 중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하입니다. 200병상 미만의 경우에는 환자안전법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인증원에서 나름대로 이 문항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한 명이 배치돼 있고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상이 되겠고 교육이 이수되지 않았다면 중이 되겠고 그 외에는 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교육 부분은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어야 되겠고 새로 이제 담당자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이수하시는다면 이수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활동 평가에 대한 예시입니다. 병원에 따라서 그 1년 내 진행되는 QI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상도 하고 그런 그 과정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1병원에서 평가 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를 받으실 때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하시면서 이 QI 활동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주제 선정 부분,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목표를 잘 설정했는지, 활동 방법이 적절했는지, 또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1년간의 평가된 진행된 QI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각각의 배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문항에 해당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예시는 병원에서 경영진에게 어떻게 이 QI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와 과정 보고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계획에 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진행 과정마다 이것은 아마 그 QI 경진 대회를 하는 내용에 대한 계획안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진행되는 것을 제시를 하시면 되겠고 위원회에도 어떤 위원회에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적정진료위원회입니다. 적정진료위원회에서 2020년에 과제를 심의하고 활동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문서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시는 질량상과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해서 병원이 어떤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제시하면 그것도 인정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경험도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시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 자료로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 환자 안전 사건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자 안전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은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분석하고 내용에 대한 그 각각의 대처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4주기에 신규로 구성이 된 내용은 환자 안전 사건을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이 관리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직원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설치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나 200병상 미만의 정신병원에서는 시범과 200병상 이상에서도 시범 문항으로 4번 문항은 들어가고 3번은 정신병원에서는 정규 문항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환자 안전 사건 관리에 대한 부분에 규정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환자 안전 사건의 유형에 대한 각각의 정의가 포함되어야 하고 환자 안전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그리고 보고하는 절차, 그리고 안전 사건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에 담겨져 있어야 하고 환자 안전 사건 유형별 관리 결과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직원들에게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조사 문항은 지침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안전 사건은 전 부서가 평가의 대상이 되겠고요. 환자 안전 사건 관리에 대한 규정에서 이제 주로 이 병원에서 이 규정에 담아야 될 내용은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 보고하는 것이 가급적 보고를 하는 사람이 이 비난을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안전보고가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익명보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익명보고 시스템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 분석을 하려면 조금 보고 내용 외에 좀 구체적으로 상황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익명으로 보고하게 되면 분석하는데 한계는 있겠으나 이렇게 비난이나 두려움 없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익명 보고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이것은 뭐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용할 수 있겠다는 내용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환자 안전 사건 보고가 사건 발생 시에 어떻게 각각의 그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가급적 빨리 해야 되겠지만 뭐 적신호의 경우는 어느 시점 이내에 위해 사건, 무해 사건, 근접 오류는 어느 시점 이내에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규정화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안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 야간을 나누어서 규정이 담겨져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보고 절차 도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해나 자살, 타 환자의 폭행 또는 기물 파손으로 인한 상해나 무단 이탈 이런 것들이 다 환자 안전 사건 보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환자 안전 사건을 유형별로 관리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그것이 뭐 투약 오류 보고일 수도 있겠고요. 낙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위해 사건, 무해 사건, 적신호 사건 이런 이제 구분의 유형을 두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각각 보고를 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건별로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선 활동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연 한 건 이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연 한 건 이상도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항목으로 들어온 것은 환자 안전 사건 유형별 관리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경영진이 보고받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만약에 증가하고 있다면 대책을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직원들도 이런 부분이 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이 제시되었다면 새로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로서 이 보고된 자료와 공유된 자료를 확인하게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일병원의 환자 안전 보고 체계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 안전 사건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그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자 안전 보고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보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병원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자서식을 통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기 기록도 물론 가능하고요. 전자보고 체계라면 이걸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또 어떻게 그 사고 내용을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한다고 하였고 유형에 따라서 현황을 해당 부서에서 또 담당자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이전보다 어떤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함으로써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안전 전담자가 하여야 할 업무 중에서 인증원에서 제시해주는 환자 안전 주의 경보에 대한 경영진 보고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시에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수시로 이런 그 경보와 또는 인포메이션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원내에서 어떻게 보고되고 있고 직원들에게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병원에서는 이렇게 그 직원들의 인트라넷을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보는 직원들은 보겠지만 보지 못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교육 공람을 통해서 뭐 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로서 공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료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교육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주기 평가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